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짜 예전처럼 강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엄청나게 많은 정책을 내뱉었는데 10개 카테고리 중에서 그대로 이해한 건 4개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자국의 국민들을 너무 위하는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한국식으로 해석하는 것과 실제 현실에서 당면하는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죠. 해리스 부통령이 앞으로 선전할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 안녕하세요, 머니올라입니다. 미국 대선 이제 100일 정도 남았는데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 금리, 환율 아주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 대선과 트럼프 이슈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분석해 주실 수 있는 전문가를 오늘 모셨습니다. KBWM 스타 자문단 이코노미스트 유신익 박사님과 함께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머니온라인은 조금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거의 한 위기 막 그랬을 때가 한 22년, 23년 초였으니까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참 위기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끄는 것 같아요. 네네. 위기를 얘기를 할 때. 근데 정확히 우리가 표현하면은 한국처럼 이제 통화 패권이 약한 국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수출, 재정보다는 수출에 의존을 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한테 항상 위기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왜냐면은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끌어가는 리더십은 다 미국 쪽에 있고 네. 사실은 경제 패러다임이 어쨌든 우리가 미국의 성장 그 가속화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경로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지 이걸 항상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오든 아니면은 안 좋은 리스크가 오든 항상 우리는 변화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변화나 움직임은 항상 위기처럼 느껴지죠. 왜냐면 불안하니까. 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또 숙명인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그만큼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그렇죠. 이렇게 깊고 네네. 이렇게 넓게 분석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우리 이제 유신익 박사님 뭐 글로벌 경제 또 세계 금융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깊이가 있으신 분이니까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많이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예,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미국 대선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박사님 이제 모셨거든요. 민주당 후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해리스 후보가 이제 사실상 이제 되어가는 그 흐름에서 일부 여론조사는 좀 박빙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채권 시장이나 금융 시장 보면 예전에 트럼프 피습됐을 때만큼은 그렇게 변동성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일단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시장은 발작 증세를 보이는 거고요. 네. 금융시장은 그러니까 본인들도 모르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얘기는 우리가 경로를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상반기만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나 많은 형사소송권에 걸려 있었고 공화당 내부에서 초강경파 프리덤 코커스라는 초강경파 분들이 범법자 리스크가 있는 분을 후보로 올릴 수는 없다. 그래서 거의 배제를 시켜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민주당에서 또 바이든이 재선이 되겠지라는 우리가 당연한 좀 약간 안도감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핏을 받고 귀에 피를 흘리는 사진이 대서특필이 되면서 아 생각을 바꿔야 되겠네. 트럼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계산을 달리 해야 되겠네 하면서 채권 그다음에 금융 우리가 이제 에쿼티 마켓에서의 산업 포트폴리오가 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는 것을 일단 일시적으로 해지를 하자. 그런 단기성 수익을 찾는 소위 말하는 이제 글로벌 사모펀드나 이제 헤지펀드들 입장에서 빨리 사고 팔고를 막 갑작스럽게 변동하면서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지금 어떤 대통령이 우위다라고 생각하고 점치고서 일단 시장이 배팅한다기보다는요. 지금 이제서 차분해졌다. 왜? 첫 번째, 이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만약에 후보로 최종 선출이 돼서 트럼프랑 이제 전 대통령하고 붙게 되면요. 이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분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짜 예전처럼 강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번 11월에 총선거, 상하원 총선거까지 같이 치러집니다. 상하원 의원 총선거가 치러지는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하실 텐데 지난번 중간선거 때 조지아주 같은 데서는 공화당 의원이 본인이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미 바이든 정책으로 공장이 지어지고 바이든의 신재생 정책으로
여러 가지 투자가 된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못하고 받아들였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일자리가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자신의 표밭에서 인기를 끌고 표를 얻기 위해서 올 11월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트럼프 방식대로 모든 정책들, 신재생 바이든 정책들 다 폐지할게, 이거를 그대로 억셉트를 할 가능성 상당히 적다. 그렇죠. 네. 그러면 박사님 말씀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네네. 의회에서의 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시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됐지만 야당, 뭐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네. 트럼프의 정책들이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니 그렇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 그렇죠. 그거를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이제 공화당 의원들도 본인의 주에서 다시 이제 상원이든 하원이든 당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트럼프 방식을 그대로 그냥 추종하면서 아, 다 폐지하세요, 이렇게 찬성을 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부분이 트럼프 집권 시절에는 초강경파의 목소리가 되게 작았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티파티라고 하는 시민운동 단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목소리가 엄청 커졌고, 이 10분들이 엄청나게 세진 계기가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까지도 끌어내렸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데 네. 그거를 갖다가 안 받아들이고 이제 네. 바이든하고 그다음에 민주당하고 협력을 하고 예산을 자꾸 통과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작은 정부 하라고 그래서 돈 쓰지 말게 하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네. 즉 이분들은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집권 시절하고는 다르게 목소리가 너무 세져서 트럼프가 정책을 굉장히 과격하게 하려고 하고 그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게 그대로 시행되기 힘들다. 지금 미국 공화당 안에 일종의 티파티라고 하는 하나의 계파가 있는데 네. 작은 정부를 굉장히 강력하게 외치는 네네. 정치 세력이고 네네. 트럼프도 그 이제 초강경파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 무시할 수 없어요. 네. 그렇다면 작은 정부를 이제 지향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공화당 안에서 목소리가 큰 네네. 의원들이. 그렇다면 이를테면 뭐 감세 네. 그리고 뭐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 지출 뭐 이런 그렇죠. 거. 근데 작은 정부라면 오히려 재정 지출의 경우는 네. 덜 하자 그쵸.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이제 초강경파. 작은 네. 정부라는 네. 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트럼프는 외치고 있죠. 정말 돈을 많이 쓸 거고, 그래서 인프라 투자도 많이 할 거고, 거기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미래 최첨단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게 키워드였어요. 두 번째는 감세를 해가지고 세율을 다 낮추겠다. 지난번에 15%까지 낮추려는 걸 못했는데 다시 하겠다. 개인들도 감세를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재정이 빵꾸가 나겠죠. 더 적자가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게 한다. 즉 돈을 쓰는 것들과 그다음에 세금을 갖다 세입을 갖다가 좀 줄이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초강경파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자기네 이제 집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좀 그전보다 목소리는 톤 다운 될 수 있는데, 사실 민주당하고의 그 예산을 합의해서 이분들이 결국 깎아라 엄청나게 해서 이제 그 부도위기까지 갔었던 상황이라서 이분들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요. 미국은 2선 제도거든요. 대통령 2선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재선. 네. 그러면은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은 앞으로 2년 후면은 이분의 드라이브 모멘텀들은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2년 후면 사실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강력한 분이긴 하지만 지난번 집권 시절에는 2번이나 해가지고 8년을 다 채울까봐 그 정책에 다 몰입을 하고 다 전 세계가 그에 대해서 대응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런 이제. 트럼프가 주장하는 정책 네. 중에 대표적인 게 감세와 이제 저금리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게 양립 가능한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감세를 하면 네. 재정은 이제 안 좋아지니까 국채 발행을 많이 해서 국채 가격은 그렇다면 떨어질 테고 네네. 또 국채 금리는 높아질 텐데,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시장 금리는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감세를 하게 되면 이 저금리를 달성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그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들을 경제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우리가 순환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A가 B한테 영향을 미치고 C한테 영향을 미치고 D를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고리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경제학적으로 그렇게 순환적인 분석을 하는 게 맞고,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즉흥적이에요. 이분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사실은 이야기의 즉슨 뭐냐면은 감세를 합니다. 네. 일단 그동안 스토리를 보면 감세를 해서
그리고 나서 미국 경제는 살립니다. 그 중간 가운데에 뭐냐면은 자율 경쟁,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경쟁 시스템을 예전에도 망쳤다라는 경제학자들의 표현들이 상당히 많은데 본인이 개입해서 모든 상품 가격을 낮추겠다. 어떻게든 벌금을 주든 뭘 하든 낮춰놓겠다. 그렇게 되면 경제는 좋은데 물가는 낮아져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또 재정 지출을 하겠다. 이런 이제 약간 이상적인 시나리오죠. 근데 이게 가능할 거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요. 우리 관세 정책 보시죠.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대표적인 게 법인세율을 갖다가 35% 수준이었는데 본인이 원래 15%까지 낮춘다고 했어요. 근데 네. 15%까지는 못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너무 고갈된다라는 이제 CBO의 의회 예산처 분석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했기 때문에 21%까지 낮췄어요. 그래서 자 내수에서는 어쨌든 감세를 해놨으니까 기업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성장할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 카테고리를 잡았죠. 두 번째, 그러면서 감세를 한 대신에 관세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네. 무역 관세를 갖다가 중국한테 부과를 하고 주변국들한테 많이 부과를 해서 내수에서 세율을 감세한 만큼 관세를 외부에서 걷어들이면 그게 어느 정도 뭐랄까 상쇄가 돼가지고 안정적인 어떤 세입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계산하에 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세수를 관세로 충당하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경제가 내수에서 어쨌든 세금 낮춰놨으니까 성장을 계속 할 수 있겠지라는 이제 그림이었죠. 근데 이게 현실적이었느냐? 앞에 이제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절에 TCJA라고 해가지고 세금 감면과 일자리 창출 정책이에요. 네, TCJA. 예, 이 정책을 시행하니까 초반기에 이제 당선되고 나서 초반기에 서서히 이 숫자는 이 지표는 뭐냐면은 민간의 고정 자본 투자 지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서서히 늘어나죠. 이제 서서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경기가 살아난다? 네, 살아나는 다라고, 실제로 2년 정도 이 효과가 갑니다. 근데 19년 초반기를 보세요. 상반기쯤을 보시면 19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이제 거의 맥스 꼭지에 다다릅니다. 꼭지에 조금 다다르고 정체가 되네요. 예, 정체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빠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단순 계산으로만 하면 네. 사실은 내수는 세금 감면으로 살리고 세금 줄어든 거는 이제 관세를 매겨가지고 다른 국가한테 관세를 매겨가지고 충당돼서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됐죠. 그런데 실제 효과는 뭐냐면요. 내수에서 투자를 하게끔 독려를 했는데 초반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외부한테 관세를 매기잖아요. 중국한테 관세를 매기잖아요. 근데 미국 기업들, 제조업 기업들조차도 사실은 외국에서 특히 중국에서 값싼 원자재나 가공품을 사오는 것들이 많았는데 관세를 매기니까 비용이 100원 하던 게 110원, 120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니 올라간 가격에 사오려면 당연히 돈이 더 비싸지잖아요. 미국 네.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럼 원가가 비싸지는 거예요. 원가가 비싸지니까 수익이 안 나죠. 네. 수익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네. 기업들 입장에서도 덜 사오게 되고 네. 동시에 관세는 덜 거치게 되고 네. 그리고 투자는 조금 주춤하면서 조금 떨어지게 되는. 네. 그러니까 즉 경제를 갖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세금 감면하고 외부에다 관세 매기면 경제는 다 순항할 거다라고 했지만 네. 그게 아닌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9년도, 18년도 후반기부터 19년 초반기에 뭘 하냐면요. 중국한테 그렇게 관세를 많이 매겨놨다가 본인이 주도하에 사실 그 당시에 미국 경제가 이제 꺾인다라는 분석들이 많았고 지표가 실제로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주도하에 뭘 하게 되냐면 무역 정책 협의 완화 정책을 협의하자라는 회의체를 중국한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해놓고 본인이 효과가 오히려 역방향으로 나오니까 이제 오히려 관세를 완화시킨 쪽에 어떤 협의체를 이제 가동을 하게 되죠. 아니, 그러면 그 관세를 올리면 이제 미국의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수입할 때 부담이 높아지고 네네. 또 관세를 높이면 그 소비자 물가는 높아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수 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네네.
트럼프가 이런 감세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이 부양책도 좀 힘을 잃을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과거 트럼프 일기 때 실제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니까 마지막에는 효과가 정체되니까 네네.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정을 하는 모습을 네. 보였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더라도 감세 세게 얘기하고 기업 뭐 부양, 투자 네. 확대 네. 세게 얘기하지만 네. 시간이 흐르면 이것도 서서히 방향을 틀 수 있다. 네, 당연하죠. 왜냐면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시면요. 사실은 우리가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강쟁이 강력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약들을 중간중간에도 사실 당선된 다음에도 엄청나게 많은 정책을 내뱉었는데 큰 카테고리로 한 10개 정도가 나와요. 네. 근데 다 지켜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언론에서 마지막까지 이걸 할 겁니다만 보도가 되고 사후 확인을 안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언론에 그대로 오니까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아, 했겠지. 예. 근데요, 10개 카테고리 중에서 실제로 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해한 건 4개밖에 없습니다. 아, 지금 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트럼프가 당시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기후 협정 탈퇴. 네, 그건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행했고. 이제 대선 이제 붙자마자 바로 당선되자마자 바로 이행을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법부 재구성. 뭐 보수 성향을 가진 판사들을 다 임명을 했어요. 하원 법원까지도 다 이제 임명을 해서 200명 정도 임명했습니다. IS 폭격했어요. 비핵 폭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죽었고요. 그다음에 연방정부 규제 철폐. 이거는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라고 규제 철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보셔야 돼요. 세금 감면은 수정 이행에 그쳤어요. 물론 세율을 갖다가 35에서 21%까지 낮췄는데 더 못 낮췄던 거는 원래는 15%가 그쵸, 목표였는데 15%죠. 21%까지만 줄였다. 네, 그거는 내부의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효과 측면에서도 개인들한테 감세를 해가지고 뭔가 더 소득을 늘리겠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텍스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정부 유관기관에서 분석한 거 보니까 근데 고소득 계층이나 중산층 이상의 재산세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보니까 실효 세율은 그렇게 낮아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플랫하거나 1%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좀 재밌는 건데요. 군비 지출을 갖다가 많이 해가지고 네. 강력한 미국을 다시 만들겠다 했는데요. 돈을 이 빨간색 그래프 보이죠? 오른쪽에 빨간색 그래프가 트럼프 때 이제 군비 지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예전에 오바마 때 군비 지출 금액이 최고로 많았을 때가 8천억 달러였거든요. 네. 근데 그 연간 금액이 8천억 달러? 그렇죠. 네. 근데 그 금액에 비해서는 못 미칩니다. 네. 최고치가 7천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은 엄청나게 많이 풀겠다, 쓰겠다고 했지만 이것도 역시 내부 반발이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슈 때문에 그렇게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 네네. 지금 트럼프가 네네. 그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군비 지출은 더더욱 늘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조금씩 더 늘릴 가능성이 있죠. 본인의 나라의 안보나 안위를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외쳤던 정책 중에 하나이니까 조금 더 쓸 여지는 있죠. 아니,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많이 얘기하는 게 방위비 분담들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네. 동맹국에.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오히려 좀 군비는 좀 줄이려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군비를 갖다가 우리가 보호해 주는 건 보호해 주는데 그 대신 돈 더 많이 내라. 그리고 네. 자국에 쓰는 방위비는 더 많이 쓰겠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시면은 아까 이제 우리 무역관세 정책 했잖아요. 처음에 나프타도 탈퇴하고 TPP도 탈퇴하고 다 탈퇴하면서 중국 관세 매겼지만 나중에는 경제가 스스로 안 좋아지니까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무역 협정에 돌입을 합니다. 저 여기서 하나 좀 네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그 트럼프가 이제 고관세 정책을 네. 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관세를 높이면 또 트럼프가 동시에 외치는 게 저물가잖아요. 네네. 물가를 낮추겠다. 네네. 근데 이 고관세와 저물가는 양립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양립이 안 되죠. 예. 네. 그걸 어떻게 그걸 실현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러니까 예. 이거는 본인은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입장인 거고요. 예. 고관세를 매겨서 상품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예. 그럼 기업들이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가격이 높아지면요. 본인이 그거를 가격을 낮추게 강제로 그거를 갖다가 규정을 하겠다 이거인 거예요. 기업들을요. 네. 근데 그러면 반발이 있지 않겠어요? 기업들 그래서 입장에서는. 그 전에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관세를 매겨가지고 이제 경제 좋게 하고 그다음에 내수에서는 투자 만들고 세금 감면해가지고 경제가 좋아지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품 있잖아요. 제조업 상품. 네.
그 시장에서는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감면해놓고 이제 개인들의 소득이 늘어나니까 17, 18년도에 우리가 그때도 빅테크 바람이 불었잖아요. 플랫폼 바람이. 실제로 개인들이 플랫폼이나 디지털에 쓰는 돈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플랫폼에서 뭐 하나 뭐 아이콘이나 뭐 여러 가지 하나 살 때 그 가격들이 비싸다. 이 IT 관련된 ICT 관련된 기업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가격 낮춰라. 안 낮춰? 그러면 디지털 세금을 부과하겠어. 해서 그것 때문에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죠. 아, 지금 트럼프가 이 SNS 관련 기업들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네. 막 압박하는 발언도 많이 하고. 네. 그러면 방금 때 디지털 세금 같은 거 얘기하셨으니까 이 물가 낮추기 위해서 뭐 그냥 하나의 네. 가정이고 제 그냥 생각입니다만 네. 야, 뭐 유튜브 너도 뭐 구독료 낮춰. 그쵸. 혹은 넷플릭스 구독료 낮춰. 네, 그거-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때도 똑같이 했었어요. 그때는 페이스북이었잖아요. 페이스북한테 뭐 해가지고 항목 딱 찍어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수익을 갖다가 어느 정도 세금으로서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 반발이 세죠. 그래서 딴 데로 갈까? 다른 나라로 갈까? 그런 고민까지 하다가 안 들으니까 디지털 세금을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다 컨트롤할 수 있다 생각하에서 우리가 신자유 경쟁주의의 어떤 시스템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상당히 많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오바마 케어 폐지한다고 하고 본인의 의료보험 대책을 이제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오바마 케어보다 본인이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던 의료보험 대책이 돈이 더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때문에 이걸 시행할 수 없어. 이것도 공화당 반발 때문에 안 됐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메디케어가 이제 오바마 케어를 계승한 거죠? 그렇죠. 네. 그대로 개성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폐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당시 집권 시절에 건드리지도 못하고 넘어갔죠. 만약에 트럼프가 들어선다면 네. 요 메디케어 이 부분 이제 약 가격적인 네. 부분은 어떻게든 이제 낮추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물가를 잡으려고 하겠네요. 네네. 그렇게 하고 동시에 오바마 케어도 또 손을 보려고 할 텐데 이번에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거는 어떤 공화당 내 초강경파? 네, 강경파들의 이제 그런 대책으로 내놓는 의료보험 제도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경향이 있고 네. 트럼프가 내세우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오바마 케어는 이제 거의 이제 10년 이상, 그러니까 십수년 이상 동안에 중저소득 계층들이 요건을 달성하면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서 병원 서비스나 약물 관련되는 재정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국민들이 왜 이게 우리의 기본 권한이고 우리의 인권인데 이걸 왜 뺏어가? 그래서 법원에 제소를 합니다. 헌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제소를 하는데 그게 실제로 법원 판사들조차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거는 개인의 기본 권리다. 네. 그러면서 이 오바마 케어 폐지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미국 사회 내에서 기본적인 어떤 권한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다 보니까 트럼프도 못 건드리게 되는 거죠. 또 트럼프가 잘하는 게 사법부 구성을 자기 맘대로 당시에도 사법부 구성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은 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을 가진 보수 판사들을 이제 선임을 했는데도 네. 이거는 좀 진짜 위헌의 소지가 있네 이렇게 된 거죠. 하긴 그렇죠. 또 메디케어를 또 너무 과하게 손보다 보면 오히려 네네. 또 민심을 또 잃을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맞습니다. 트럼프는 인기 몰이하려는 또 정책을 많이 하니까 함부로 건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겠네요. 네, 마지막에도 그 타이밍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인기몰이에서 자꾸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본인이 그걸 의식해서 스스로 꺾은 점도 있었어요. 어찌 보면 트럼프의 장점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본인 이렇게 세게 얘기하다가도 잘 전환을 해야 된다고. 네. 누가 봤을 때 야 뭐야 약간 뭐 도대체 줏대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게 네. 뭐 어찌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또 강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하네요. 굉장히 강점이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보는 우리들, 그러니까 언론이 한번 타고 들어와서 보는 우리의 입장은 저러니까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너무 과격한데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는 샤이 트럼프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시는 이제 백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트럼프는 자국의 국민들을 너무 위하는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식으로 해석하는 것과 실제 현실에서 당면하는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사실 이제 태평양 너머에서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보는 어떤 시각이라는 것도 네네.
뭐 뉴욕 타임즈라든지 뭐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어떤 미국의 주류 언론을 네네. 통해서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주류 언론도 사실 어떤 트럼프의 반대 진영에 지금까지 있었다고 네. 해도 네.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통해서 보는 우리의 프레임이 틀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곡돼서 그들의 성향대로 해석이 돼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과거에도 이 공약을 갖다가 완벽하게 지킨 사례는 없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가 불리한 요건 중에 아까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정책입니다. 경제 정책.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바이든의 신재생 정책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더 강력하게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미국 내부에서의 특히 일자리 관련돼서는 이 바이든이 깔아놓은 여러 가지 신재생 관련된 투자, 그 다음에 기업 공장들이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트럼프가 우리 미국인을 스스로 위하는 대통령이었어라는 인식이 있어도 경제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사실 일자리가 나오고 다 가게들이 거기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앞으로 선전할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 왜냐면은 이미 조지아나 이 EV 배터리 관련된 공장에서 미국인들도 많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없앤다는 입장이잖아요, 트럼프는. 그럼 반감이 심해지겠죠. 아무리 우리를 위한다고 해도 그 관련된 유권자들은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 앞으로 거기다가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당선이 되고 이제 2선까지 된다고 하면 8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안정감이라는 측면에서 이 해리스 부통령의 앞으로의 선전도 무시를 못한다. 절대 무시 못한다. 해리스 후보가 지금 주장하는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라면 이를테면 이민을 많이 받아들여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이런 부분입니까? 그 신재생 정책을 하는데요. 네. 하는데 바이든보다 더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는 BBB 법안이라고 해서 신재생 관련되는 법안의 예산을 인프라 투자와 함께 배정을 했는데 그게 1조 5천억 달러였어요. 근데 해리스 부통령은 나와가지고 뭐를 얘기하냐면 10조 달러는 써야 된다. 물론 장기 10년 기간을 두고 쓰지만 더 많은 돈을 써야 된다. 하지만 트럼프는 새로운 산업보다는 좀 전통 산업 위주의 그렇죠. 부양책이니까 일자리가 확대되는 게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죠. 잠깐 해리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여쭤보면 네네. 해리스가 지금 부상하면서 네네. 지금 나스닥에서 좀 대형 기술주 위주로 네네. 약간 좀 상승세가 네. 올라왔거든요. 네네. 이런 설명이 저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해리스가 뭐 캘리포니아에서 뭐 검사 생활도 하다 네. 보니 그 엔비디아라든지 그런 빅테크의 우호적이다라는 네네. 그런 좀 인식이 있어서 뭐 주가도 올라왔다고 해요. 근데 약간 좀 일시적인 테마 현상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바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드도 어떻게 보면 단기 수익을 쫓는 이제 단기 해치 펀드들의 입장에서 만든 키워드가 그게 뭐 마치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저는 그것도 되게 일시적인 현상이고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부상하니까 그 대응의 측면에서 나온 거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공통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바이든이든 트럼프가 되든 아니 저기 해리스 부통령이든 아니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든 간에 AI 산업에 대해서 육성의 여지가 충분히 둘 다 강력하게 있습니다. 특히 맞아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목한 부통령으로서의 후보를 지목한 분도 벤스. 그렇죠. 벤스 같은 경우도 이제 벤처 캐피탈의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러네요. 충분히 AI나 신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굳이 트럼프라고 해서 빅테크가 안 좋냐? 다만 그 불안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보조금 지급을 해가지고 미국 내에 공장을 짓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보조금 지급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기업,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미국 와서 공장 건설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러면 미국 내의 밸류 체인이 뭔가 훼손이 될까봐 불안한 때문에 결국 빅테크들이 약간 출렁이는 건데 그게 미국 기업의 성장을 갖다가 막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 현상일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삼성이라든지 우리나라 AI 기업들이 그렇죠. 미국에 보조금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공장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 그 보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총수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보조금 철회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공장을 짓고 있고 아직 보조금 지급도 못 받은 상태다.
근데 만약에 보조금이 안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왜 여기다 공장을 지어야 되냐. 그 총수라면은 이제 SK. SK. 그 예를 들면은 제가 기업 경영이라고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밸류체인이나 여러 가지 시장 파이는 미국이 크지만 인건비 측면에서 확실히 불리한 게 미국 시장이에요. 그러면 저 같아도 보조금 지급 안 하고 굳이 메리트가 없다면 거기서 안 팔 것 같아요. 딴 데 가가지고 더 싼 데서 인건비 싼 데서 만들어서 팔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트럼프가 즉흥적인 연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밸류체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상위에 있지만 그 상위에서 하위로 내려가면서 HBM 관련된 부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DDR5, DRAM 뭐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구비를 해야 되는데 한국의 이 큰 기업들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뭐 사실은 이 부품에 대한 파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파이 그 역량,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입장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어떤 보조, 협력 이런 걸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완전히 철폐한다. 이거는 사실은 본인이 당선돼도 이건 말처럼 쉽지 않다. 조정은 하겠죠. 뭐 예를 들면은 좀 항상 세게 얘기해 놓고 저는 이걸 갖다가 과거에 고려의 이제 강간찬 전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다 할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엔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계산을 하면서. 강간찬도 사실 그랬었거든요. 저희 KBS 드라마 언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항복할 그렇죠. 것처럼 다 해놨지만 하지만 나중에 뒤에서는,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쨌든 나중에 이득을 편취할 수 있는 부분을 편취한 다음에는 알아서 좀 지급할게. 그 이득을 편취한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관세나 아니면은 보조금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미국 내에서 팔은 이익에 대해서 몇 프로 세금을 더 올리겠다. 네. 이런 식으로 돈을 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그때에 대해서는 또 보조금을 약속대로 할게.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전환이 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뭐 미국이 인건비가 비싸긴 하지만 뭐 인도라든지 다른 어떤 인건비가 싼 곳으로 공장을 옮기는 어떠한 또 대응책이 있고 네네네. 또 트럼프도 어떤 좀 즉흥적인 발언일 수 있으니 네네. 그 보조금 이슈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네, 맞습니다.